우리 이혼하자. 나 다낭에서 운명을 만났어. 죽은 나무처럼 살기 싫어. 남은 인생. 나도 가슴 뛰게 설레며 살고 싶어. 67세 박철수는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담담하게 하지만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 김미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쳐다보았죠. 설렘. 그놈의 설렘 때문에 멀쩡한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을 털고 조강지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남자. 스스로를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믿었던 이 남자의 설렘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인생의 후반전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2주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박철수의 일상은 고요하다 못해 고인물처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1년. 그는 대한민국 주부들이 가장 기피한다는 삼식이가 되어 있었죠. 아침 8시. 철수는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 미숙이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지만 철수의 표정은 뚱했습니다. 밥 다 됐어요. 와서 드세요. 미숙의 건조한 목소리. 철수는 식탁에 앉아 국을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된장찌개야? 어제 저녁에도 이거 먹었잖아. 당신이 어제 남겼잖아요. 아까워서 데웠어요. 그냥 드세요. 아까우면 당신이나 먹지. 왜 나한테 짬처리를 해? 내가 돈 벌어올 땐 고기 반찬 꼬박꼬박 올리더니 퇴직하니까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네? 철수가 빈정거렸습니다. 미숙은 익숙한 듯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누가 취급을 안 해요?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영식이네 아빠는 요리학원 다닌대요. 아침마다 아내한테 요리도 해주고 파스타도 만들어 준다더라. 미숙의 비교질에 철수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야, 그 남자가 주책바가지인 거지. 늙어서 앞치마 두르고 설치는 게 자랑이야? 주책이라니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당신처럼 소파에 뿌리 박고 앉아서 밥 줘, 물 줘 하는 게 더 흉해요. 나는 자격이 있잖아. 35년 동안 눈비 맞아가며 돈 벌어다 줬어. 은퇴했으면 이제 왕처럼 대접받으면서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늙어서까지 눈치 보며 요리를 해야 하는데.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 벌어올 때나 왕이지. 지금은 그냥 삼식이에요. 삼식이. 철수는 숟가락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됐다. 됐어.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철수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미숙이 아유, 저 옹졸한 성격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죠. 방에 들어온 철수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불현듯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이 고작 이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늙으니까 눈칫밥이나 먹고. 그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는 중년의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며 뜨겁게 키스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죠. 누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짜릿함. 그게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때 고교동창 단톡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야, 날씨도 우중충한데 우리 다낭이나 한번 갔다 올까? 내가 아는 리조트 싸게 나왔다. 골프도 치고 마사지도 받고 어때? 오, 좋지. 안 그래도 몸 찌뿌둥했는데.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낭, 따뜻한 햇살, 푸른 바다, 그리고 자유. 이 칙칙한 집구석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간다. 무조건 간다. 그날 저녁 철수는 미숙에게 통보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 베트남 다낭. 미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갔다 와요.
며칠이나 가는데요. 4박 5일. 회비는 내 비상금에서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어요. 가서 사고나 치지 말고 잘 놀다 와요. 미숙은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며칠이라도 삼식이가 없어지면 편하니까요. 철수는 아내의 그런 태도에 또 한 번 빈정이 상했지만 짐을 싸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두고 봐라. 내가 가서 아주 멋지게 놀다 올 테니까. 하지만 박철수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그를 천국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구렁텅이로 실어 나르게 될 줄은,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치명적인 독사가를 베어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출국장. 화려한 등산복을 빼입은 철수와 친구들은 면세점을 기웃거렸어요. 철수는 큰맘 먹고 명품 선글라스 하나를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멋스러운 중년 신사 같아 보였어요. 가자. 청춘을 위하여. 친구들과 건배하며 비행기에 오르는 철수의 심장은 오랜만에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렘인지 아니면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음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5시간의 비행 끝에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꽃샘 추위와는 전혀 다른 습기를 머금은 훈훈한 바람이 철수의 얼굴을 감쌌어요. 3월의 다낭은 마치 초여름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웠죠. 리조트는 바다가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고 동창들은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 없고 술을 마셔도 잔소리할 사람 없었죠. 동창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밤엔 현지 식당에서 해산물을 실컷 먹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매운탕에 소주를 거하게 마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 차는 분위기 좀 잡자. 여기서 한국 사람이 하는 라이브 카페가 유명하다네. 7080 노래도 나오고 야경이 기가 막힌데 거기 가서 맥주나 한 잔 시원하게 하자. 철수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섰어요. 친구가 이끈 곳은 분위기 좋은 한인 라이브 바였습니다. 오, 분위기 죽이는데? 여기 한국 미사리 아니야? 실내에는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고 335 모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추억에 젖어 있었어요. 이국당에서 만난 익숙한 풍경과 음악. 철수 일행의 기분도 한껏 달아올랐죠. 맥주 제일 시원한 걸로 줘요. 철수가 호기롭게 주문을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바 안쪽 와인잔을 닦으며 직원에게 뭔가를 지시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단아함이 돋보이는 여자. 철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은주였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 인연을 사귀었던 첫사랑 은주.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지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머, 박철수? 오빠. 맞아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어요. 은주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니, 나이를 먹었지만 세월이 그녀에게만은 관대했다고 해야 할까요?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했습니다. 은주 맞아? 너 여기서 뭐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카페 안을 가리켰죠. 여기 내 카페예요. 5년 전에 이혼하고 다낭으로 왔어요. 오빠는 어쩐 일이에요? 이혼. 그 단어가 철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의 가슴속에서 왠지 모를 안도감이 차올랐어요.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갇힌 그에게는 마치 기회처럼 들렸으니까요. 철수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나는 작년에 퇴직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근데 너 정말 그대로네. 하나도 안 늙었어. 은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4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보던 그 미소와 똑같았죠. 철수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창들은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어요. 철수와 은주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지금은 무얼 하는지.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외도,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기까지 혼자 다낭으로 건너와 카페를 열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여기 오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한국에 있을 땐 너무 숨 막혔거든. 여기선 아무도 나를 몰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철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리조트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40년 전 헤어질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취업 때문에 서울과 부산으로 갈라서야 했던 그때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던 것. 오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다음 날 철수는 동창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혼자 은주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주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죠. 오빠, 오늘 골프 안 가?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골프보다 너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은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은 카페 2층 테라스에 앉아 베트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오빠는 결혼 생활 어때요? 행복하세요? 은주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글쎄, 그냥 사는 거지 뭐. 3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따질 것도 없고. 은주는 슬픈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냥 사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건가 싶더라고.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나를 속이고 살았는지.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주의 말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밤 은주는 철수를 자신의 가게 2층 테라스로 초대했습니다. 한강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근사한 곳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내가 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셔. 나 여기 다낭에서 자리 잡았잖아. 은주는 짐짓 여유로운 척 웃었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철수가 묻자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은 오빠 보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슬퍼서 그래. 슬퍼. 왜? 오빠 내일이면 가잖아. 오빠 가면 난 또 혼자야. 은주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나 여기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 남들은 나보고 성공한 여사장님이라고 부러워해. 근데 오빠, 나 밤마다 무서워. 무서워?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죽어 있어도 아무도 모를까봐. 며칠 전엔 몸살이 났는데 물 떠다 줄 사람도 없더라. 그때 생각했어. 아,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옆에서 밥같이 먹고 나 아플 때 손잡아 줄 사람 하나 없는데. 은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찌릿했어요. 40년 전 청순했던 첫사랑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성공은 했지만 외로움에 떨고 있다니. 철수의 남자로서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은주야, 오빠는 좋겠다. 한국 가면 챙겨주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죽겠지? 은주가 철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철수는 침을 꼴깍 삼켰죠.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오빠 같은 남자가 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빠는 듬직하잖아. 내가 번 돈으로 오빠랑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그럼 나 진짜 여한이 없을 텐데. 미숙이랑 살면서 돈 아껴라.
청소해라 잔소리만 듣던 철수에게 내가 번 돈으로 오빠 호강시켜주겠다는 말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달콤했습니다. 은주야, 철수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술 기운인지 분위기 탓인지 철수는 자신이 마치 구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 혼자 안 죽어. 내가 있잖아. 오빠, 하지만 오빠는 가정이 있잖아. 가정이 무슨 소용이야. 껍데기뿐인걸. 나도 그 집에서 외로워.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만 받고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끼리 만난 거야. 철수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은주는 놀란 척하며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나 안 버릴 거야? 나 오빠만 믿어도 돼? 그럼 내가 정리하고 올게. 내가 와서 너 지켜줄게. 남은 인생 우리 둘이 설레며 살자. 은주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철수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살짝 올라가 있었죠.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환상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죠. 한국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철수는 기내에서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정리하고 다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은주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믿어요. 사랑해요. 철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철수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안. 박철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묘한 우월감에 젖어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를 꽉 채운 출근 차량들, 잿빛 하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불과 5일 전만 해도 저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다낭의 태양과 은주라는 뜨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다들 불쌍하군. 사랑도 모르고 기계처럼 살아가다니. 철수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은주와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뽀샤시 필터가 잔뜩 들어간 사진 속 은주는 여신 같았어요. 그는 사진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죠. 기다려. 오빠가 곧 갈게.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철수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다낭의 푸른 하늘 아래 있었는데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와 팍팍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군. 지옥 같은 현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도어록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멸치 육수 냄새. 은주에게서 풍기던 은은한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생활적이고 비릿한 냄새가 철수의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 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5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시선은 식기에 고정한 채 건성으로 물었죠. 왔어요? 밥은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철수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철수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침을 한번 삼켰죠. 비행기 안에서 수백 번도 넘게 연습했던 말. 그의 35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장밋빛 인생 2막을 열어줄 바로 그 운명의 대사를 뱉어낼 차례였습니다. 이혼하자. 나 다낭에서 운명을 만났어. 남은 인생. 나도 가슴 뛰게 설레며 살고 싶어. 철수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미숙이 충격을 받아 울거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거라고요. 그는 비련의 주인공처럼 고개를 떨구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부엌에 흐르는 건 무거운 정적뿐이었죠. 3초, 5초, 10초. 침묵을 깬 건 미숙의 코웃음이었습니다. 하, 미숙은 기가 차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설렘, 운명, 이 영감탱이가 더위 먹고 왔나? 여보, 내일 병원부터 가봐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기침애 아니야, 제정신이라고. 철수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왜 아무도 내 사랑을 진지하게 봐주지 않는 건가? 미숙은 그제야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뭔가 단단히 씌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 증거라는 단어가 스쳤어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 딴소리할 게 뻔했습니다. 미숙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익숙한 감각으로 핸드폰 측면의 녹음 단축키를 꾹 눌렀습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철수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려는 듯 급히 핸드폰을 꺼내 미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봐, 이게 은주야. 거기서 카페 사장하고 있어. 내 돈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여자란 말이야. 미숙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쥔 채 사진 속 은주를 힐끔 쳐다봤죠. 화려한 원피스, 팽팽한 피부, 짙은 화장, 거울 속 자신의 늘어진 티셔츠, 부스스한 머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35년 주부 경력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딱 견적이 나왔죠. 보통 내기가 아니네. 꼬리 9개 달린 늙은 여우야.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어. 화장실요. 속이 울렁거렸어. 미숙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달칵! 잠금 장치를 돌리자마자 미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배신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설레며 살고 싶어? 나는 뭐 가슴이 없어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평생 시부모 병수발 들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딴 여자랑 살고 싶다는 이혼 통보라니. 미숙은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어요. 거세게 쏟아지는 물소리에 맞춰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죠. 나쁜 놈! 천벌받을 놈! 그녀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어요. 억울해서 지난 세월이 너무 허망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독하게 변해 있었어요. 울어서 뭐해? 저 인간이 내 눈물 닦아줄 것도 아닌데.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했죠.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보내주자. 대신 내 몫은 챙겨야지. 내 35년 세월값,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받아내야지. 미숙은 수건으로 물기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온 미숙의 얼굴엔 더 이상 눈물 자국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죠.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철수가 초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면 가셔야지. 가야지.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떠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 미숙의 의외로 쿨한 반응에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보내주는 거야? 가라니까요. 대신 계산은 확실히 하고 가요. 계산. 사랑은 당신들끼리 하시고 우린 돈 계산해야죠. 35년 살았으니까 재산 반반인 건 알죠? 미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두툼한 가계부와 계산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숭고한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아내가 속물처럼 느껴졌죠. 야, 너는 어떻게 모든 걸 돈으로만 생각하냐? 내가 섭섭지 않게 준다고 했잖아. 섭섭지 않게. 구체적으로 얼마요? 위자료로 5천만 원. 그리고 당신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줄게. 명의는 내 거지만. 철수는 아주 큰 선심을 쓰는 척 말했습니다. 미숙은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더니 철수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아파트 시세 12억이에요. 반이면 6억. 당신 퇴직금이랑 연금도 반 나눠야 하고
최소 7억은 내놓고 가요. 7억?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7억을 달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수발 든 값이에요. 억울하면 소송하던가. 아, 맞다. 당신 유책 배우자네. 바람나서 나가는 거니까 위자료 5천만 원은 당신이 나한테 더 줘야겠네. 미숙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7억을 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은주에게 내가 가서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빈털터리로 갈 순 없었죠. 순간 철수의 짠돌이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돈은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7억. 이 여자가 진짜 노망이 났나. 꿈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 줘. 내가 집구석에서 밥 짓고 빨래한 게 뭐 대수라고 7억을 달래? 내가 밖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술 접대하면서 번 돈이야. 어디서 감히 7억 타령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철수는 쾅소리 나게 작은 방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홀로 남은 미숙. 그녀는 닫힌 방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죠. 35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저 남자의 밥을 차리고 팬티를 빨고 술주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긴 세월이 고작 설렘이라는 단어 하나에 부정당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미숙은 냉장고로 걸어가 찬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죠.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식탁 의자를 꽉 붙잡고 버텼죠. 울지 마. 김미숙, 울지 마. 저 인간 때문에 우는 건 눈물도 아까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소리내어 웃어 보였어요. 그래. 잘 됐다. 차라리 잘 됐어. 속 시원하다. 삼식이 밥 차려주기 지긋지긋했는데 제 발로 나가주신다니 고맙지 뭐. 그것은 남편을 향한 비웃음이자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을 지탱하려는 슬픈 주문이었습니다. 미숙은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어요. 그리고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인 조카 박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응, 동혁아. 이모야. 네 이모부가 결국 사고를 쳤어. 이모,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딴 여자 생겼단다. 다낭 가서 첫사랑을 만났대나 뭐래나. 방금 그 인간이 지 입으로 이혼하자고 떠드는 거 내가 싹 다 녹음해놨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재산 분할 바로 들어가자. 아주 탈탈 털어버릴 수 있게. 내가 준비 좀 독하게 해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철수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미숙은 남편의 인생을 숫자로 해체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철수는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주야, 오늘 아내한테 이혼 이야기 꺼냈어. 처음엔 좀 놀라더니 생각보다 순순하게 받아들이더라. 절차 밟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 은주의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빨리 보고 싶어. 여기 날씨 너무 좋은데 오빠랑 같이 보고 싶네. 철수는 은주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 설레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다 정리하고 갈게.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나 때문에 그 큰 결심을 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역시 내 남자야. 근데 오빠, 올 때 현금은 얼마나 융통할 수 있어? 오빠 오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 하는데 내가 오빠 체면 안 구기게 미리 계획 좀 세워두려고. 철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은주가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가 속물이라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꼼꼼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하지.
같이 살 건데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지. 와이프가 감히 내 돈을 탐내길래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호통을 쳤지. 못해도 10억은 들고 갈 수 있을 거야. 수학이 넘어 은주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어요. 10억? 여기 VIP 사모님들 기준에는 조금 귀여운 수준이긴 하네. 철수는 뜨끔했습니다. 10억이 귀엽다니. 알았어, 오빠. 일단 빨리 와. 보고 싶어? 귀여운 수준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지만 철수는 은주가 보낸 하트 이모티콘에 금세 마음이 녹았습니다. 역시 은주는 사업하는 여장부라 통이 크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에 있는 조카 박동혁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혁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모,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다. 시간이 아까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미숙은 가방에서 가계부와 각종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 통장사본, 퇴직금 증명서, 연금 납입 증명서까지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관리해온 살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정리해둔 그 서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쳐낼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 셈이었죠. 동혁은 미숙이 내민 휴대폰 녹음을 이미 들어본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모, 어제 보내주신 녹음 파일 들어봤는데, 와,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설레며 살고 싶다니. 이모부 진짜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67살 먹고 사랑놀이를 하겠다는데 내가 말려봤자 소용없더라. 자, 긴 말 필요 없고. 동혁아, 내가 어제 전화로 말했지? 나 절대 손해 안 본다고. 동혁은 미숙이 펼쳐놓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이거 완벽하네요. 가계부도 그렇고, 통장 내역도 다 있고, 혼인기간도 35년이면 재산 분할 50대 50은 기본이고, 이 녹음 파일 덕분에 위자료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상대 여자와의 관계 증명만 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이혼 조정 신청부터 하고 재산 분할 목록 작성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는 미숙의 눈에 비친 서울의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어요. 35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 긴 세월이 한 줌의 재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미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핸드백 끈을 꽉 쥐며 나직이 의졸였어요. 그래. 원한다면 해줘야지. 대신 그 설렘값 아주 법적으로 꼼꼼하게 청구해 줄게.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자 구수한 찌개 냄새가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엔 윤기 흐르는 제육볶음과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죠. 전쟁을 예상하고 잔뜩 쫄아서 들어온 철수는 평화롭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 이 풍경에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왔어요? 손 씻고 앉아요. 찌개 식어요. 미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공기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화난 거 아니었어? 화라뇨. 밥이나 먹어요. 힘을 써야 도장을 찍죠.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철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아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무슨. 당신이 딴소리 할까봐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 듣고 왔죠. 박동혁 변호사 알죠? 내 조카. 얘기했더니 아주 기가 막혀 하더군요. 자, 들으세요. 변호사 자문받은 팩트니까. 첫째, 우리 혼인 기간 35년. 재산 분할 기여도는 5대5 무조건 반반이에요. 둘째, 당신이 외도로 이혼 요구했으니 위자료는 별도.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미숙이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그 은주라는 여자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이 들어갑니다. 상간녀 소송? 철수가 밥알을 튀기며 발끈했습니다. 야, 은주가 무슨 죄야? 우리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이든 뭐든 법적으로는 내 가정 파탄낸 공범이에요.
소송 걸면 그 여자 집에 소장 날아가고 회사 다니면 급여 압류도 가능해요. 그쪽 교민사회 좁다면서요?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몰라도 이제 막 새 출발하려는 은주에게 소장이 날아가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미숙은 철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쐐기를 박았어요. 선택해요. 조용히 내가 달라는 대로 7억 내놓고 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서 그 여자 신상 다 털리고 개망신 당하든가. 너 진짜 독하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 변호사 선임료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 밥 먹고 바로 결정해요. 철수는 숟가락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맛있어 보이던 제육볶음이 순식간에 모래알처럼 느껴졌죠. 이혼이라는 폭탄은 이미 터졌고 변호사라는 강력한 무기를 든 미숙 앞에서 철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철수의 기행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침 대바람부터 동네 미용실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젊어 보이게 염색 좀 합시다. 아주 새카맣게. 희끗희끗하던 60대 노신사의 머리카락은 1시간 뒤 마치 구두약을 바른 듯 인위적인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철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윙크를 날렸어요. 아직 살아있네. 박철수. 염색을 마친 철수는 스포츠웨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낭 해변에서 은주와 조깅을 하려면 요즘 스타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가 사들고 온 것은 몸에 꽉 끼는 형광 연두색 기능성 상의와 검은색 레깅스, 일명 쫄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랩으로 꽁꽁 싸맨 건조 오징어 같았지만 철수의 눈엔 탄탄한 근육질의 중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차림 그대로 동네 헬스장에 가서 카드를 꺼냈어요. 트레이너 양반. 나 다낭 가기 전까지 복근 좀 만들어줘. 내가 곧 베트남 가서 수영복 입어야 하거든. 아주 속성으로. 사랑을 하려면 체력이 필수잖아. 하하. 트레이너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벤치프레스를 들며 괴성을 질렀어요. 으라차차, 은주야, 기다려라. 런닝머신을 뛰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았고 덤벨을 들다가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얼굴만 빨개지고 땀만 뻘뻘 흘렸지만요. 운동을 마치고 땀 범벅이 된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서 은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오빠 오늘 운동하고 왔다. 어때?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 화면 속 은주는 화질이 흐릿한 와중에도 교태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오빠. 20대인 줄 알았어. 역시 오빠는 관리를 하니까 다르네. 저 근육 좀 봐. 사실 철수의 배는 올챙이처럼 볼록 나와 있었지만 은주는 자본주의 리액션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근데 오빠, 나 지금 좀 바빠. 조카 민호가 주최하는 VIP 요트 파티 가야 해서. 파티. 응. 여기 투자 대박난 사장님들 모임이야. 끼리끼리 노는 거지 뭐. 오빠도 빨리 와서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달라서 푼돈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 오빠 기죽을까봐 걱정되네. 은주가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자 철수의 헛바람든 허세가 발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걱정 마. 나 박철수야. 가서 그 코들이 납작해지게 돈 보따리 풀어줄 테니까. 나 돈 많아. 철수는 자신이 다낭의 황제가 될 상상을 하며 뿌듯하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모르는 게 있었죠. 화면 너머 은주의 옆에서 3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녁,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미숙의 호출을 받은 딸 지은과 아들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은 차를 마시며 덤덤하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빠가 베트남 가서 첫사랑을 만났단다. 그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하젠다. 네? 아들 지훈이 먹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딸 지은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지금 몰래카메라야? 아빠가? 평생 가족들한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던 그 왕소금 아빠가? 지은이 기가 차다는 듯 물었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 왕소금 짠돌이가 여자한테 미치니까 돈도 펑펑 쓰더라. 지금 방 안에서 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니? 영상 통화하느라 바쁘셔. 지은과 지우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선언하더라. 남은 인생 설레며 살고 싶다면서.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아들 지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철수가 나왔습니다. 새카만 염색 머리에 형광 연두색 쫄쫄이 타이즈. 그 기괴한 비주얼에 자식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 아빠, 머리가 왜? 옷은 또 그게 뭐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이 와 있는 걸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왔냐?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할 말 있었는데 다들 앉아라. 가장으로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 철수는 식탁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나 너희 엄마랑 이혼한다. 아빠, 미쳤어? 지은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철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미친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찾는 거야. 너희도 다 컸고 시집장가 갈 나이 됐으니 아빠 필요 없잖아. 나도 이제 내 사랑 찾아 떠날 자격이 있다. 베트남에 있는 은주라는 사람이다. 너희한테는 새어머니가 되겠구나. 새어머니? 아빠,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아빠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면 어쩔 건데? 40년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말이 돼? 지훈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 녀석이 말 함부로 하지 마. 은주는 그런 여자 아니야. 다낭에서 카페 사장님이야. 나보다 돈도 많아. 순수하게 나란 사람을 사랑해주는 거야. 너희 엄마처럼 돈 타령하는 속물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애들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속물. 당신 팬티 한 장까지 다 내가 사다 입혔어. 35년 동안 당신 밥해 먹이고 뒷바라지한 사람한테 속물?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갖다 준 월급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철수의 적반하장에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진짜 최악이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병수발 다 들고. 아빠 술 먹고 들어오면 꿀물 타주고. 그걸 몰라? 시끄러. 너희는 어려서 사랑을 몰라. 이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 이 집에서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 이제 그 기계 멈추고 인간 박철수로 살겠다는데 자식이라는 놈들이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거울 좀 봐. 40년 만에 만난 여자가 그것도 능력 있고 돈 많은 여사장님이 왜 아빠랑 살겠다고 해?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거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야. 처음엔 돈 많다고 안심시키고 사랑한다고 꼬드겨서 나중에 사업 자금이 묶였다. 투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돈 요구할 게 뻔하다고. 철수는 뜨끔했습니다. 은주가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은주는 그런 여자 아니야. 그 사람은 순수하게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영혼? 아빠 퇴직금이랑 아파트 팔아서 쥐고 갈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아빠가 돈 한 푼 없이 가도 받아준대? 확인해봤어? 지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사실 철수도 10억이라는 액수를 말했을 때 은주가 귀엽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더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 니들 눈엔 세상이 다 돈으로만 보이지? 철수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결정했다. 그리고 너희들, 내 재산 탐내지 마라. 다 팔아서 다낭 가져갈 거니까. 유산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철수는 쾅 소리 나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거실엔 충격에 빠진 새 모자만 남았어요. 지훈과 지은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떡할 거야? 아빠 저대로 놔둘 거야? 지훈이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찻잔을 비웠어요.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놔두긴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응? 엄마, 진짜 이혼해줄 거야?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방금 철수가 쏟아낸 폭언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응. 대신 아주 비싸게 보내드릴 거야.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 지금 본인이 로맨스 소설 쓰는 줄 아는데, 엔딩은 내가 써줄 거야. 장르는 호러가 될 거고.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잘 됐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을 때 됐지. 너희는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작은 방으로 들어온 철수는 씩씩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죠. 위로가 필요했던 그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은주야, 오늘 애들한테도 다 말했어. 이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돼. 수화기 너머 은주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오빠 고생했어. 역시 내 남자야. 결단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은주의 칭찬에 철수의 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참, 오빠, 저번에 말했던 자금 말이야. 내가 다시 계산해봤는데 그걸로는 여기 상류층 사교계 메인에 끼기엔 좀 빠듯할 것 같아. 빠듯하다니. 10억인데 한국에선 웬만한 부자 소리 듣는 돈이야. 오빠, 여긴 한국이 아니잖아. 다낭 찐 VIP들은 기본연금 30억, 50억씩 굴리는 사람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10억 정도는 여기선 그냥 입장료 수준밖에 안 돼. 오빠가 한국에서 부장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막상 와서 귀여운 한국 개미 취급받는 거. 난 죽어도 못 봐. 은주는 교묘하게 철수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내 돈으로는 내 레벨에 맞추기 힘들다는 무시 아닌 무시였죠. 철수는 울컥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했는데 은주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죠. 기죽긴 왜 기죽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면 되지. 알지. 난 오빠 믿어. 아, 오빠 미안. 나 지금 투자자 모임 와 있거든. 내가 오늘 빈티지 와인 쏘기로 했는데 계산하러 가봐야겠다. 끊을게. 은주는 바쁜 척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철수는 순간 조바심이 났어요. 잠깐만, 은주야. 응. 왜? 너 기죽지 마. 내가 사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내가 와인값 보낼게. 친구들한테 내 자랑도 좀 하고. 나 돈 없는 사람 아니라고. 어머. 아니야, 오빠. 오늘 마시는 거 꽤 비싼 건데 내 돈 쓰면 돼. 오빠는 아껴. 은주가 거절하자 철수는 더 안달이 났죠. 아냐, 받아. 내 여자가 돈 내게 할 순 없지. 지금 바로 보낼게. 철수는 기어이 은주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검색해서 은주에게 줄 명품 가방까지 결제해버렸죠. 그래, 보여줘야지. 박철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전화를 끊은 철수는 침대에 누워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젊은 애인에게 꼴리기 싫은 늙은 수컷의 슬픈 허세였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미숙은 노트북을 펼쳐 남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동혁이 보내준 자료였죠. 화면에는 철수가 은주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만 500만 원이 넘게 나갔더군요. 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호구 잡았네, 그 여자가. 미숙은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 사무실.
박철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미숙과 그녀의 조카이자 변호사인 박동혁을 노려봤어요. 그는 마지막 자존심과 짠돌이 근성으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 했습니다. 은주에게 호언장담한 10억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철수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마치 느와르 영화의 보스처럼 말이죠. 자, 여기 5천만 원이다. 현금으로 준비했어. 내 성이야. 철수는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집은 내 명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이걸로 위자료 퉁치자. 35년 전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고. 동혁은 피식 웃으며 서류를 철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모부, 지금이 쌍팔년도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죠. 법적으로 계산 다 끝났습니다. 이모부님은 이모님께 정확히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동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차갑게 응조렸어요. 뭐 6억 7천. 미쳤어. 반을 뚝 떼어주라고? 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집에서 놀고 먹은 사람이 무슨 기여도가 50%야. 전업주부 가사노동 같이 인정된 지가 언젠데요. 그리고 동혁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들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시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아시죠? 소송 가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 다낭에 있는 김은주 씨한테 소장 날아가도 상관없으시죠? 그분 사업하신다면서요. 교민사회에 소문 쫙 퍼질 텐데.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주에게 큰 소리쳤던 10억이 눈앞에서 반토막 난다는 계산이 서자 철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되는데. 은주가 실망할 텐데. 쪽팔려서 이걸 어떻게 말해? 내가 능력 없는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은주에게 깎일 체면이 더 무서웠어요. 하지만 도장을 안 찍으면 은주에게 소장이 날아가고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이었죠. 알았다. 찍는다. 찍어. 더러워서 준다. 쿵.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합의서에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철수의 인생이 두 동강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김미숙. 너 진짜 독하다. 35년 산 남편을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드냐? 철수가 마지막으로 투덜거리자 미숙은 나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빈털털이라뇨. 5억 넘게 챙겨가시잖아요. 그 돈으로 그 운명이랑 잘 살아보세요. 사기나 당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은주에게 10억을 호언장담했는데 당장 반토막 난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었죠. 빌딩 밖으로 나와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방금 도장 찍었어. 다 해결됐다. 근데 미숙이가 변호사까지 써서 독하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챙길 수 있는 돈이 5억 4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미안,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면목이 없네. 철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숨을 죽였어요. 답장이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이었지만 철수에게는 1년 같았죠. 돈이 적다고 실망하면 어쩌지? 오지 말라고 하면 어쩌지? 잠시 후 은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가 말했던 것보단 많이, 아주 많이 줄었네.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실망했구나.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카톡이 연달아 왔습니다. 솔직히 우리 계획했던 상류층 생활하기엔 좀 빠듯하긴 해. 그래도 어쩌겠어. 그 여자가 독한 걸. 오빠, 너무 기죽지 마. 일단 그 돈이라도 꽉 쥐고 와. 부족한 건 여기 와서 나랑 상의해서 불리면 되니까. 방법은 다 있어. 철수는 그 말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어요. 실망은 했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돈을 불릴 방법까지 제시해주는 은주가 구제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은주는 내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야.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주의 방법은 다 있어 라는 말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주문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일주일 후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놨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에게 보낼 돈을 이체하고 나니 5억 4천만 원이 남았죠. 서울에서 이 돈이면 번듯한 아파트 전세 구하기도 빠듯했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곧 고개를 저으며 정신 승리를 했어요. 은주랑 가게 차려서 오순도순 살면 그게 행복이지. 철수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돈 다 정리됐어. 방금 미숙이한테 보낼 거 다 보냈다. 정말. 오빠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5억 이상은 확보된 거지. 은주는 이미 알고 있던 금액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응, 딱 그 정도 남았네. 다행이다. 오빠, 그 돈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오빠 명의 통장 OTP에 잘 넣어둬. 그래야지. 근데 은주, 너 돈 많잖아. 이 돈 없어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니야? 철수가 넌지시 물었어요.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철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그렇지. 내 돈은 차고 넘쳐. 하지만 오빠, 여긴 자본주의 바닥이야. 내 남자가 어디 가서 셔터맨이나 기둥서방 취급받는 거 난 죽어도 싫어. 그 돈은 오빠의 자존심이자 품위 유지비야. 알았지? 기둥서방이라니. 당치도 않지. 알았어. 내 자존심 세울 총알이니까 목숨보다 소중하게 챙겨갈게. 응. 역시 내 남자야. 빨리 와. 보고 싶어 죽겠어. 다음 날 철수는 인천공항행 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금이 환영하기 전까지는요. 철수는 공항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잘 있어라. 지옥 같은 서울아.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5억 4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총알과 그 총알을 노리고 입을 벌린 다낭의 덕분이었습니다. 다낭 국제공항 입국장. 박철수는 짐 카트를 밀며 두리번거렸어요. 주머니 속에는 전 재산을 털어넣은 보안카드와 OTP가 들어있었죠. 손으로 주머니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난 잘한 거야. 무조건 잘한 거야. 철수는 스스로의 결정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었죠. 마침내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오빠, 저 멀리서 화사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은주가 손을 흔들었어요. 다낭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 그녀만 시원한 바람을 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은주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흰 장갑을 낀 기사가 반듯하게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어요. 철수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은주야, 이게 다 뭐야? 철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은주는 철수의 팔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오빠 온다고 렌트했지. 우리 오빠 첫날부터 불편하게 할 순 없잖아. 기사님, 짐 실어드려요. 네, 사모님. 기사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철수의 낡은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철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뒷좌석 상석에 앉았어요. 가죽 시트가 엉덩이를 감싸는 느낌이 묘했습니다. 35년간 타던 소나타와는 차원이 다른 승차감이었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은주에게서 나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철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다낭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꿈 아닌가?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철수의 가슴은 터질 듯 벅찼죠. 차가 도착한 곳은 다낭 최고의 5성급 호텔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션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내 방이야? 철수는 입이 떡 벌어졌죠. 여기 하룻밤에 얼마나 하는 거야? 철수가 은주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주야, 여기 비싸지 않아?
난 그냥 일반 호텔도 괜찮은데. 은주는 철수의 입을 손가락으로 막았습니다. 오빠. 한 달 장기 투숙으로 예약해놨어. 오빠는 그냥 몸만 와서 쉬면 돼. 은주의 눈빛이 애교스러웠어요. 은주는 철수의 낡은 캐리어를 구석으로 치우고 그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철수의 황제 체험이 시작되었어요. 첫 코스는 해산물 레스토랑. 철수의 접시 위에 성인 팔뚝만한 랍스터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 마리에 20만 원은 할 텐데. 철수가 본능적으로 지갑을 만지작거리자 은주가 손등을 탁 쳤습니다. 어머. 오빠. 지갑 넣어. 내가 오빠 돈 쓰게 하려고 여기까지 부른 줄 알아? 은주는 태연하게 골드카드를 꺼내 80만 원을 긁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최고급 스파. 아로마 향이 가득한 VIP 룸에서 20만 원짜리 전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계산할 때 철수가 쭈뼛거리자 은주가 또 카드를 내밀었어요. 철수는 황홀했습니다. 35년 동안 미숙에게 듣던 말이라곤 보일러 꺼라, 물티슈 아껴라 같은 잔소리뿐이었는데 돈 잘 쓰는 여자, 그것도 나를 위해 아낌없이 긁는 여자라니. 그래,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은주는 내 돈을 노리는 꽃뱀이 아니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능력녀구나. 철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 그 혹시나 하는 의심은 은주의 골드카드 긁는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미안해지기 시작했죠. 은주가 이렇게 다 해주는데 내가 가져온 5억 4천, 은주 수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남자로서의 자존심 가오가 상하기 시작할 무렵 은주는 철수를 다낭 최고의 루프탑 바로 데려갔습니다. 35층 높이의 빌딩 옥상이었죠. 다낭 시내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야자수 사이로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이 보였어요. DJ가 트는 음악이 은은하게 깔리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칵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여기 완전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은주는 바텐더에게 손짓하며 칵테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다낭에서 제일 핫한 곳이야. 오빠. 앉아. 둘은 야경이 보이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철수는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말끔한 이탈리아산 네이비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완벽했고 손목에는 롤렉스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모, 오셨어요? 어머. 민호야. 은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인사해. 내가 말했던 조카 민호야. 싱가포르에서 투자 자문 회사 운영해. 워낙 바쁜 앤데 오빠 온다고 내가 특별히 불렀어.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철수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박 회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 명함이었죠. 투자회사 CEO라. 싱가포르에 회사까지 있다고? 철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민호의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으로 보였거든요. 박 회장님, 이모가 첫사랑을 드디어 만났다고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실물이 훨씬 미남이시네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철수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민호는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꺼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시장이 스문의 시간 돌아가다 보니 수시로 체크를 해야 해서요. 민호가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젊은 친구가 일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민호는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죠. Yes, this is Ken. 민호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Sell half at 45. Hold the rest for the breakout. 철수는 귀가 쫑긋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민호의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철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
영어가 아주 유창하구만. 아까 투자회사 대표라고 했지.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냥 주식 거래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을 다루는 건가? 철수의 예리한 질문에 민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들으셨나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 프라이빗 뱅킹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인가?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친절하게 설명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하는 일반 거래소가 아닙니다. 저는 글로벌 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프라이빗 채널만 운영하거든요. 프라이빗 채널? 네,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최소 투자금이 1억 이상이거든요.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코인판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전쟁터죠. 철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지. 위험하다고들 하더구만. 민호는 설명 대신 노트북 화면을 슬쩍 철수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초록색 상승 곡선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건 정보 없는 개미들 이야기고요. 저희 같은 프라이빗 클럽은 다릅니다. 위험한 파도 속에서 서핑하듯 수익만 딱 건져내거든요. 보세요. 상단에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초록색 글씨로 크게 적힌 숫자 320%. 320%. 이게 다 진짜인가?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호는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회장님, 이건 약과죠? 민호가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다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들어간 메콩 코인 보세요. 일주일 만에 5배 갔습니다. 화면에는 487%라는 숫자가 떠 있었죠. 철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5억을 넣으면 일주일에 25억? 민호는 여유롭게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노동소득으로 부자 못 됩니다. 회장님, 금융소득이 답이죠. 회장님 같은 분은 이미 아시지 않으세요? 철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평생 월급으로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민호가 진짜 천재야. 나 카페 차린 돈 다 민호가 불려준 거야. 정말. 철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은주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5년 전에 이혼하고 갖고 나온 돈이 고작 1억이었어. 그런데 민호한테 맡겼더니 지금은. 은주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 통해서 싱가포르 은행에 달러로만 30억 넣어놨어. 언제든 한국 돈으로 뺄 수 있게. 이자는 덤이고. 철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이 5년 만에 30억? 민호가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이모가 과장하시네요. 그건 이모가 투자 타이밍을 잘 잡으신 거죠. 저는 그냥 조언만 드렸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그 1억 붙들고 살았을 거야.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참. 오빠. 나 이번에 차 한 대 새로 계약했잖아. 그것도 다 민호 덕분이야. 자, 지금 타는 벤츠도 좋던데?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칵테일 잔을 돌리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건 렌터카고. 나 마이바흐 신용 계약했어. 베트남은 세금이 비싸서 한국 돈으로 거의 7억 줘야 살 수 있거든. 7억?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차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죠. 근데 민호가 굴려준 수익금으로 일시불로 끊었어. 다음 주에 출고된대. 오면 오빠랑 같이 드라이브 하려고. 은주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계약서와 차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번쩍이는 투톤 컬러의 마이바흐. 철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차 한 대를 7억 주고 현찰로 산다고? 철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한국에서 아파트 팔고 퇴직금 합쳐서 가져온 돈 5억 4천만 원.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인데 이 여자에게는 자동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화려한 은주의 옆자리에서 품위 유지는커녕 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있기도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야금야금 까먹다 보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돈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칵테일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철수의 눈빛을 읽었는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회장님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송구합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모랑 회장님 오신 날인데 제가 업무 이야기로 분위기 깼네요. 즐기세요. 오늘 술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철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민호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이모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 거려. 이 정도는 제가 내야죠. 민호는 깍듯하게 인사하고 바텐더에게 카드를 건넨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시선은 민호가 들고 나간 노트북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죠. 320%. 그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윤주야. 응? 민호 말이야. 정말 믿을 만한 애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못 믿을 사람을 오빠한테 소개시켜 줬겠어. 근데 왜? 오빠, 혹시 관심 있어? 은주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전곡을 찔려 말문이 막혔어요. 관심 있냐고? 미치겠지. 5억이 25억 된다는데. 당장이라도 나도 끼워줘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간 돈 밝히는 속물처럼 보일까봐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니, 관심이라기보단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게 참 빠르구나 싶어서 신기하네. 철수가 애써 태어난 척 말하자 은주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오빠가 가져온 5억 4천. 큰 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꿈꾸는 상류층 생활을 평생 유지하기엔 좀 빠듯해. 은주의 말이 철수의 뼈를 때렸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오빠한테 돈 더 벌어오라고 할 순 없잖아. 오빠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돈은 내가 벌게. 오빠는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해. 부족한 건 내가 채우면 되니까. 은주의 말은 달콤했지만 철수의 남성성을 건드리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산다? 기둥서방처럼? 철수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죠. 아니야.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여자 등골을 빼먹어. 나도 가장 노릇할 거야. 내 돈도 불리면 되잖아. 철수가 발끈하자 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리다니? 투자는 위험해. 오빠, 나는 오빠가 그 소중한 노후자금 잃는 거 죽어도 못 봐. 그냥 은행에 고이 모셔둬. 이자가 적어도 그게 안전해. 은주가 말릴수록 철수는 더 안달이 났습니다. 아니야. 나도 경제관념 있어. 민호 걔가 300%씩 수익 낸다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나도 능력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철수가 고집을 피우자 은주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오빠 고집은 못 말리겠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어떻게? 민호한테 부탁해 볼 테니까. 딱 1억만 해봐. 일종의 테스트로. 1억? 응.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1억 넣어보고 정말로 수익이 나고 출금이 되는지 오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빼고. 은주는 철수를 걱정해서 제안하는 척 1억이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철수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5억 중에 1억 정도면 설사 잃는다 해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대박이 나면? 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억만 테스트로 해보자. 내가 보여줄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오빠, 정말 괜찮겠어? 난 걱정되는데. 걱정 마. 나 박철수야. 은주는 철수의 품에 안기며 남몰래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철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데 민호의 노트북 화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320%. 초록색 숫자가 번쩍이며 눈앞을 맴돌았어요. 철수는 옆에서 곤히 자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 그녀의 명품 가방들, 그녀의 골드카드, 그 모든 것의 비밀이 투자에 있었던 겁니다. 1억이 5년 만에 30억.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어요. 5억 4천만 원을 입력하고 곱하기 5를 눌렀습니다. 27억. 화면에 뜬 숫자를 보자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27억이면 요즘 금리로 따져도 은행 이자만 한 달에 7, 800만 원은 좋게 나오겠는데? 원금은 건드리지도 않고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평생 놀고 먹어도 되잖아. 철수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성은 위험하다고 속삭였지만 욕심은 기회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본인도 모르게 탐욕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기회야. 박철수. 이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67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인데 쥐꼬리 이자 받으며 살 거야? 아니면 떡하니 부자 되어서 은주 옆에 당당하게 설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돼지우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주와 민호가 지금 이 순간 돼지가 살이 오를 때까지 정성껏 사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호텔 로비 라운지. 어젯밤 27억 상상의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기는커녕 정신이 맑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노트북 가방을 메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이모, 안녕하셨습니까?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은주를 힐끔 쳐다봤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모가 회장님 돈 잃으면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민호가 난처한 듯 머뭇거리자 철수가 나서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주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 내가 하자고 한 거야. 나도 경제관념 확실한 사람이야. 은주가 철수의 팔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오빠, 민호 말 들었지? 부담받지 말고 딱 1억만 하는 거야. 테스트 삼아서. 만약 수익 안 나거나 불안하면 바로 빼는 거다. 약속해. 알았다니까. 걱정 붙들어매. 철수는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은주와 민호가 저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하니 오히려 이건 진짜다라는 확신이 더 강해졌죠.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짓고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폰에 전용 앱부터 깔아드리겠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10초 만에 글로벌 비트라는 영문 앱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콘은 세련된 금색 로고였고 화면은 마치 블룸버그 단말기처럼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저희 VIP 전용 폐쇄형 거래소입니다. 폐쇄형. 네. 일반인은 가입도 못해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민호가 설명하며 화면을 조작했어요. 철수는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코인으로 전환됩니다. 수수료는 2%고요. 알겠네. 그럼 약속대로 딱 1억 넣을게. 철수는 핸드폰 뱅킹 앱을 켰죠. 1억. 아무리 테스트라지만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거 보내도 되는 거겠지? 철수가 망설이자 옆에 있던 은주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손 떨리네. 정 불안하면 관두자. 1억이 푼돈도 아니고. 은주의 그 말이 오히려 철수의 오기를 건드렸습니다. 아니야. 누가 불안하대? 그냥 금액이 커서 한 번 더 확인한 거야. 철수는 눈을 질끈 감고 이체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띠링. 민호의 노트북 화면에 입금 내역이 즉시 반영되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1억 입금되셨고요. 회장님, 계정 바로 활성화해드리겠습니다. 민호가 철수의 핸드폰 앱을 켰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자, 이제 회장님이 직접 코인을 사고 파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추천은 이 오토 트레이딩 기능을 켜시는 겁니다. AI가 자동으로 단타 매매를 해줘요. 회장님이 일일이 차트 보시느라 밤샐 필요 없습니다. 오, 그게 편하겠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결과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세요. 너무 자주 들여다보시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민호는 노트북을 덮으며 여유롭게 웃었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 투자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주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빠, 마음 편히 가져. 1억 날려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 알아. 재미로 하는 거야. 철수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눈을 뜨자마자 베개 밑에 넣어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로딩되는 2초가 2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숫자가 떴습니다. 수익금 3,500만 원. 철수는 눈을 의심했죠. 0의 개수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1000만? 3,500만 원. 하룻밤 사이에 웬만한 사람 연봉을 번 거였어요. 철수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아, 하악. 철수는 괴성을 질렀어요. 옆에서 자던 은주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돈 잃었어? 은주야, 이거 봐. 빨리 이거 좀 봐봐. 철수는 핸드폰을 은주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1억이 1억 3,500이 됐어. 하루 만에 3,500을 벌었다고. 은주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요. 헐, 대박. 진짜네. 35%? 오빠, 이거 실화야? 그러게. 민호 그 친구 진짜 천재네. 와, 세상에. 철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방안을 방방 뛰어다녔습니다. 35년 동안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고 주말 반납해가며 벌었던 돈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던지요. 그날 하루 종일 철수는 10분마다 앱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실시간으로 변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철수는 그 숫자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금융의 세계구나. 내가 왜 평생 월급만 받으며 살았을까? 3일 후, 철수는 아침 7시에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역시 앱 확인이었습니다. 평가액 2억 350만 원. 수익률 103.5%. 더블이다.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1억이 2억이 된 겁니다. 3일 만에 평생을 바쳐 모은 퇴직금 수준의 돈이 3일 만에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그냥 화면에만 찍히는 가짜 숫자 아니야? 철수는 앱 화면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하단에 출금하기 버튼이 보였어요. 그래, 빼보자.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 진짜지. 철수는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수는 5천만 원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었죠.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5분 내로 입금됩니다. 1분, 2분, 3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들어오면 어쩌지? 사기인가? 그리고 4분 30초쯤. 띠링? 입금 5천만 원. 철수는 통장 잔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였습니다. 가짜 숫자가 아니라 진짜 현금 5천만 원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이건 진짜다. 철수의 마지막 이성, 마지막 의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익률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거액이 5분 만에 들어오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철수는 자신이 금융의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철수는 곧바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 군, 나야, 박철수. 아,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5천만 원 출금도 해봤는데 진짜 되네 이거.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회장님, 저희는 사기 조직 아닙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첫 수익이시네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한 통 낼 테니 저녁에 보자고. 전화를 끄는 철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철수는 곧바로 다시 5천만 원을 앱에 입금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앱 화면. 평가액 7억 8,500만 원. 철수는 3일 전 출금했던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집어넣은 것도 모자라 통장에 있던 돈을 뭉텅이로 더 쏟아부었죠. 1억, 또 1억. 현재 원금만 3억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숫자는 미친 듯이 불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복사가 되어 있었죠. 은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많이 벌었잖아. 우리 다낭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다 빼서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자. 응? 하지만 철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은주야, 지금이 기회야. 물 들어올 때 놓쳐야지. 지금 빼면 바보야.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잡겠어? 철수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노동 없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 짜릿한 쾌감에. 그리고 어느 날 철수가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을 때 민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철수는 마사지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인가? 긴급 정보입니다. 다음 달 15일 바이낸스 상장 확정된 코인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요. 거기 상장되면 무조건 폭등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장 전 프라이빗 세일 물량이 조금 풀렸어요. 프라이빗 세일? 비공개 사전 판매요. 상장 전에 헐값에 사는 거죠. 회장님, 이거 상장되면 최소 10배입니다. 아니, 제 계산으론 20배도 갑니다. 민호의 말에 철수의 눈이 뒤집혔어요. 20배? 당장 진행해.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 진입 금액이 6억이에요. 은주 이모는 고민도 없이 방금 10억 태워서 한 자리 가져가셨거든요. 은주가 10억을 넣었다는 말에 철수는 조바심이 났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앱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걱정 마. 여기 수익 난 것까지 합치면 7억 8천이야. 이걸로 하지.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 회장님. 규정상 수익금은 제 투자에 못 씁니다. 오직 순수 원금으로만 6억을 맞춰야 해요. 뭐, 수익금을 못 쓴다고?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떡인 수익금을 빼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안 나왔어요. 앱에 묶인 원금 3억, 수중에 남은 마지막 현금 2억, 탈탈 털어 합쳐봐야 5억, 정확히 1억이 모자랐습니다. 민호군, 제발 부탁하네. 싹 다 긁어 모아도 5억이야. 딱 1억이 부족한데 눈 딱 감고 어떻게 안 되겠나? 철수의 목소리가 애원조로 변했죠. 철수가 애원하자 민호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규정상 6억이 안 되면 시스템에서 승인 자체가 안 나는데. 제발 이번 한 번만 은주 봐서라도 기회를 주게. 내 전 재산을 다 거는 거야. 철수는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민호가 결단을 내린 듯 비장하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부족한 1억은 제가 제 개인 비상금을 태워서 회장님 계좌에 채워넣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대신 나중에 수익 나면 저한테 수수료 20% 따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니까 목숨 걸고 해드리는 겁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내 은인이야. 그럼 지금 바로 남은 현금 2억 싹 다 입금하시고 앱에서 원금 이동 신청 누르세요. 마감이 1시간 남았습니다. 알았네. 지금 당장 보내겠네. 전화를 끊은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뱅킹을 켰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죠. 이 돈을 보내면 수중에는 정말 땡전 한 푼 남지 않게 됩니다. 이거 다 넣어도 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이게 마지막 기회야. 민호가 자기 돈 1억까지 태워줬잖아. 이건 무조건 되는 판이야. 철수는 민호가 알려준 법인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수중의 돈은 이제 0원. 잠시 후 화면에 화려한 폭죽이 터졌습니다. 6억 승인 완료. 상장일 4월 15일.
철수의 입가에 환희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이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인 줄도 모른 채 이제 곧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된다. 철수는 은주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은주야, 나 프라이빗 세일 들어갔어. 민호가 자기 돈까지 보태줬다고.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얼마 넣었는데? 5억 전부 다. 전부? 응, 이거 10배만 돼도 50억이야. 20배면 100억이고. 철수는 흥분해서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은주야, 우리 부자 된다. 이제 리조트 아니라 호텔을 짓자. 아니, 크루즈를 사자. 은주는 철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철수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2주가 지났습니다. 상장 예정일 D-1. 철수는 매일 앱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같은 문구가 떠 있었죠. 프라이빗 세일 대기 중. 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나는 100억대 부자야. 다음날 새벽 5시. 철수는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어 앱을 켰습니다. 로딩 화면이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5초, 10초, 15초, 그리고 서버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점검인가 보네.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상장 첫날이니 서버가 터진 거겠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점검 중, 2시간이 지나도 점검 중, 철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철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꺼져 있지? 아침에 친구 만난다고 나간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철수는 호텔 방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은주의 아파트로 달려갔죠. 고급 아파트 아지라. 경비원이 험악한 표정으로 철수를 막아섰습니다. Stop. Who are you? 철수는 말이 통하지 않자 다급하게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여기 1500이요. 김은주, 주, 김, 내 와이프야 허즈밴드. 말이 안 통하자 답답했는지 경비원은 번역기를 돌려 철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글자가 적혀 있었죠. 단기 렌트 숙소, 에어비앤비. 철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집이 아니라 렌트 숙소라고? 경비원이 손으로 X 표시를 그리며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No wife. 여행객, 어제 체크아웃. 사람 없어. 피니쉬. 쿵. 철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경비원이 철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철수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호텔로. 택시 안에서 철수는 다시 앱을 켰어요. 여전히 떠 있는 문구. 시스템 에러. 철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미친 듯이 터치했습니다. 새로 고침. 재접속. 앱 삭제 후 재설치.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에어비앤비 한 달 렌트, 벤츠 렌터카, 민호의 회사 가짜 명함, 조작된 가짜 프로그램, 첫 출금 5천만 원은 미끼, 그리고 5억은 본체. 철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35년 직장 생활, 퇴직금, 전 재산, 그 모든 것이 허상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택시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도착했는데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은 소리마저 앗아갔으니까요. 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네. 다 없어졌다고요. 철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기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낭의 뜨거운 햇살이 철수를 내리쬐었지만 철수는 춥게 느껴졌죠. 뼛속까지 시리도록. 호텔 스위트룸. 철수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철수는 자신의 뺨을 때렸어요. 짝!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철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철수는 벽에 대고 소리를 질렀죠. 어떡하지?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래, 경찰. 철수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다낭경찰서.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게 깜빡거렸습니다. 철수는 땀에 젖은 셔츠바람으로 통역관과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철수가 가져온 핸드폰과 명함, 그리고 은주와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경찰관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철수를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이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야죠. 5억이 날아갔다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철수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어요. 통역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글로벌 비트라는 앱 자체가 가짜입니다. 가짜라니요. 서버 IP를 추적해봤더니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 지대에 있어요. 그곳은 법의 사각지대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역관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강민호라는 사람 신원 조회해봤는데 여권이 위조된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럼 은주는요? 김은주. 김은주 씨도 이미 출국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했네요. 거기서 또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통역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경찰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걸 돼지 도살 사기라고 부른답니다. 돼지, 도살. 철수는 멍하니 통역관을 바라봤어요. 네. 돼지를 살찌워서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처음엔 작은 수익을 주면서 신뢰를 쌓고 피해자가 전 재산을 투자하게 만든 다음 싹 털어가는 수법입니다. 통역관이 철수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피해 신고서 작성하시고 한국 돌아가셔서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돼지. 대기업 부장 출신인 자신이 평생을 머리 쓰며 살아온 자신이 고작 도축장에 끌려간 살찐 돼지였다니. 철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돼지. 나는 돼지였구나. 통역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비틀거리며 나왔죠. 밖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값도 없었죠. 철수는 은주에게 잘 보이려 샀던 롤렉스를 전당포에 50만 원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겨우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낭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은주, 민호.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힘이 풀렸어요. 분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멍청했을 뿐이니까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 달 전 철수는 이곳에서 새 인생을 찾으러 간다며 콧노래를 불렀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도망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철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한 달 사이 폭삭 늙어버린 노인 하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코를 찡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며칠간 씻지 못한 쉰내가 진동했기 때문이었죠. 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나는 이제 사람도 아니구나. 사회적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림역 뒷골목,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언덕길. 철수에게 허락된 건 보증금 없이 월 28만 원짜리 창문 없는 내창방 뿐이었어요. 복도 끝 302호. 문을 열자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폐부로 훅 끼쳐왔죠. 짐을 풀 기력도 없이 좁은 침대에 몸을 구겨 넣자 손 닿을 듯 낮은 천장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낭의 오션뷰 스위트룸에 있었는데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앱 화면에 찍혀있던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죠. 야! 탑 가라고! 아오! 저걸 못 잡냐? 병신아. 고시생의 게임 소리와 욕설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철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내 돈, 내 아파트, 내 인생.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지갑엔 먼지만 날렸죠. 철수는 자존심을 꺾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은 건 자식들 뿐이었어요. 그래. 그래도 핏줄인데 밥 한 끼는 사주겠지. 아들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가더니 뚝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철수는 손을 떨며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 끝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다. 아빠 지금 한국 왔는데 사기를 당했어. 갈 곳이 없구나. 밥도 못 먹고. 철수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싸늘하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저 아빠 없는데요. 뭐라고? 지은아, 나 박철수야. 내 아빠. 아니요. 제 아버지는 다낭 가신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탁인데 엄마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이제 겨우 잠 편하게 주무세요. 당신이 또 나타나서 엄마 인생 망치면 그땐 제가 가만 안 있어요. 지은아. 그리고 저희 남매 법적으로 부양 거부 신청할 생각이니까 다신 찾지 마세요. 설렘에 사신다면서요? 그 설렘 끌어안고 혼자 사세요. 제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죠. 철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순간 그들도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장내 치러버렸다는 것을요. 철수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귀국할 때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철수의 장고는 가파르게 그리고 무섭게 영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켜서 구인구직 앱을 켰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 구하신 데서. 이수증 있으세요? 신임경비 교육 이수증 없으면 면접 못 봅니다. 여보세요? 택배 상하차 구하신 데서. 아이고, 어르신. 만 65세 넘으셨죠?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현장에서 안 써줘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철수는 자존심을 버리고 매달렸지만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67세 노인을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왕년의 대기업 부장 박철수는 이제 사회의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철저한 무능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가 겨우 구한 일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였어요. 사장은 철수에게 전단지 뭉치를 던져주며 경고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파트 보안 빡센 거 알죠? 경비한테 걸리면 우리 가게 벌금 물어요. 절대 걸리지 말고 주민들 들어갈 때 쓱 따라 들어가세요. 꼭대기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붙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걸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가 배정받은 구역은 잔인하게도 자신이 35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철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렸어요. 자동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곳인데 이제는 도둑처럼 숨어들어야 하다니. 철수는 25층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한 층씩 내려오며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25층, 24층, 23층. 무릎이 비명을 지르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쉴 수 없었죠. 센서 등이 켜질 때마다 누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다 10층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철컥. 현관문이 열리더니 쓰레기 봉투를 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철수와 눈이 딱 마주쳤죠. 아저씨 뭐예요? 아, 그게 전단지 좀. 아니, 외부인이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실이죠? 남자는 바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깐만, 젊은 양반. 한 번만 봐줘요. 나도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이야. 철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곧이어 경비원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철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아이고, 놓으세요. 이거 놔. 내 발로 나간다니까. 철수가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경비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35년 산 사람이야. 백오동 박 부장이라고. 내가 내 집도 마음대로 못 와? 철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비원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무슨. 지금은 그냥 주거 침입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요. 철수는 양팔을 붙들린 채 1층 로비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죠. 어휴, 노인네가 웬 주거 침입이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값 떨어진다니까. 철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 상가 쪽으로 뛰어나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상가 화단에 주저앉았죠. 비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1층 브런치 카페 테라스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정말 얘도 참.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난간 너머 전부인 미숙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죠. 철수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미숙이 남긴 샌드위치 한 조각이 다낭 5성급 호텔에서 먹던 랍스터보다 더 귀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행복한 전 부인을 목격한 철수. 미숙이한테 연락해볼까? 철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테라스 너머로 미숙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하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수가, 나야, 철수. 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미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잡상인 대하듯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액정의 전 남편이라고 뜨길래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 죽었다는 소식인가 해서 받았어요. 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수가,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밥 먹을 돈도 없어. 다 사기였어. 그놈들한테 다 털리고 지금 고시원에 있어. 고시원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응,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상가 앞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든 채로.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한 방울도 없었죠. 그래서요? 뭐?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한 거냐고요? 미숙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전 재산 들고 가서 그 운명이라는 여자랑 보란 듯이 설레며 살겠다고 큰 소리 치고 갔잖아요.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징징거려요? 미숙아, 제발. 우리 35년 부부였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철수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 그 정, 당신이 이혼 도장 찍고 나갈 때 다 가져갔어요. 당신 기억 안 나요? 더러워서 준다고 하면서 도장 찍었잖아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죠.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 아직 모르시나 본데 나 당신 덕분에 아주 풍족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국민연금 이혼하면서 분할 신청된 거 알죠? 당신이 평생 부은 연금 절반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꽂히고 있어. 거기다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투자한 게 대박이 났네요. 난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부자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야, 그 반쪽짜리로 나는 어떻게 살아? 고시원비 내면 남는 것도 없어. 그거 내가 평생 번 돈이잖아. 내놔. 그 돈이라도 다시 내놓으라고. 철수는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코웃음을 쳤죠. 그건 당신 사정이죠. 억울하면 그 설레이는 애인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내 변호사가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숙이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니 알더라도 상관없다는 듯 행복해 보였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박 치킨 전단지가 낙엽처럼 흩날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말라버렸거든요. 그날 밤 고시원 방. 철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추천해줬어요. 충격시라 은퇴자 노리는 돼지도살 코인 사기. 당신의 노후 자금이 위험합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이놈들은 가짜 앱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조작합니다. 처음엔 출금도 해주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전 재산을 넣는 순간 서버를 닫고 잠적합니다. 철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댓글 창이 보였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지 크크. 늙어서 코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덤비니까 당하지. 꼭 사기꾼들 배 터지겠네. 철수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핸드폰이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습니다. 남은 재산 없음, 가족 없음, 친구 없음, 돌아갈 집 없음. 옆방에서 다시 게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다 죽었네.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고시생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게임 오버다. 철수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짚었어요. 쿵, 쿵, 쿵.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왔죠. 스트레스 때문인지 화병 때문인지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다낭으로 떠날 때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인생 가슴 뛰게 설레며 살고 싶어. 철수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웅크렸어요. 설레네. 아주 죽도록 설레. 철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맞았어요. 67세의 가슴 두근거림은 설렘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것이 늦바람의 화려한 결말이자 욕망이라는 열차가 탈선한 자리의 처참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스로를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믿었던 남자의 말로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지금 차가운 고시원 방에서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건
화려한 다낭의 밤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삼식이 밥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박철수 씨가 60대 노인이 아니라 30대 청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30대의 무모함은 때로는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지만 60대의 무모함은 추태라는 이름으로 단죄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가슴 뛰고 싶은 마음. 인간의 그 뜨거운 본능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설렘의 무게에 대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전이었습니다.